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와 관련해서 공자와 맹자의 그 사상적인 차이,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유학사상 안에는 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왕들에게는 왕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앞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계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 계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들의 계통, 앞에 왕과 뒤에 왕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 왕통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에서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 근데 그것을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조선 왕조만 하더라도 그 27분인가 이렇게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임금님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것도 아버지에서 큰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전승이 된 사례가 몇 번 없습니다. 조선 왕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외적인 것이 있기 마련이요. 뭐 형에서 동생으로 갈 수도 있고, 할아버지에서 손자로도 갈 수도 있고, 또는 아들이 없어서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후계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반정이라고 해서 그 있던 왕을 제거를 하고 다른 그 왕실의 누군가가 임금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해서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왕에서 왕으로 전해지는 것을 왕통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을 치통이라고도 합니다. 왕이라기보다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통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이 통자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통자가 그런 의미인데 도통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겁니다. 도통. 그럴 때 이 도통할 때 이 도가 당연히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거니까 유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도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건 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도통이라고 할 때 이 도라는 글자가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 도라는 글자가 추상적이어서 그냥 무슨 진리 이런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특히 초학자들한테는 되게 모호하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배울 때 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어떤 분위기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 유학의 가르침 아니면 진리, 예? 또 뭐 그런 거, 사람이 가야 할 길, 세상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길, 뭐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맞는 말씀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길이다 그 말이죠. 길도니까. 길이에요. 그럼 길이라는 거는 뭐냐? 그럼 여기 이때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게 요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저 목적지까지 가는. 그래서 저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큰 뭐 함정이 있다든가 뭐 연못이 있다든가 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겠죠. 근데 둘러서 가는데 여기도 뭔가 뭐 가시밭길이 있다든가, 예? 요 길이 뭐 끊어져 있어서 여기는 못 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까 했는데 여기는 또 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했는데 요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 목적지를 도저히 못 가거나 굳이 가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다치거나 죽는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니까 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찾아낸 최종적인 어떤 길이 이 길이었다고 한번 해봐요. 이 길. 요렇게 가는 게 요 목적지에 가는 최선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는 그것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길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코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검증된 코스, 그것을 길이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길은 요 그림에서 전제를 했지만 모든 길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없어요. 모든 길은 다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먼저 설정이 돼야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떤 코스를 밟고 가야 가장 안전하게 갈 것인가 하는 그 코스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길이란 반드시 목적지를 둬야 됩니다. 목적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두 번째, 그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코스, 그것이 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것도 목적입니다. 목표. 그냥 숨 쉬어지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 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게 바로 저 코스를 설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 거야 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같다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 그 길이에요, 길. 자, 그래서 이 길이라는 말은 이제 넓은 차원에서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뜻을 둘 것인가,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단계를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도를 가르치고 도를 배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각하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도가 사상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목표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불교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개인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유학의, 도가의, 불교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산 정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정상인데 유학은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거고, 불교는 이렇게 가야만 한다고 하고, 산 뒤쪽에 있는 도가는 저렇게 가야 된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동양에서는 도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도교, 불교 하는 그런 다른 사상이 아니고 유학의 공자, 맹자의 이제 사상이니까, 유학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과 바람직한 그런 세상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목적지와 코스로서의 그 도를 이야기하는,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던 분들의 계통, 그것이 도통이라고 해요. 도통. 그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자에 의해서 처음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공자가 말하는 이 세상이 어때야 되는지, 또 한 개인이 어때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줬고, 실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을 공자가 언급하는 분이 바로 이 요순, 우탕, 문무, 주공 하는 요 분들이에요. 요 분들. 그래서 공자는 이분들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분들을 성인 그랬습니다. 성 그랬어요. 성. 그러면 이 성이라는 글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성이라는 글자는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기 특이한 것이 귀자가 있고요. 귀이. 저 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요, 듣는 기관이잖아요. 요 귀자가 이런 특별한 귀를 가진 분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저 귀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귀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인 성자의 뜻이. 예?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말을 이분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성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못 듣는 말을 이분은 듣는다 할 때 그 말이 누구의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 하늘의 말을 보통 사람들은 못 듣죠. 근데 성인은 그 하늘의 말을 듣는다 그겁니다. 그분을 성인이라고 해요. 이 성인 전자의 글자 뜻이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요 글자를 하나로 합하면 정자입니다. 요 정자예요. 그래서 뜻은, 이 글자의 뜻은 귀자고, 방금 말씀드린
특별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 글자는 소리 글자다. 그래서 정의 중성과 종성, 성의 중성과 종성이 같잖아요. 그래서 요 소리는 요 정자에서 온 거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뜻과 음을 합해 놓은 그런 글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귀에다가 특별한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말을 듣는 귀를 가진 그 사람이 하늘의 뜻을, 하늘의 말을,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말해주는 사람, 그게 성인이다, 이런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의 말을, 하늘의 뜻을, 하늘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분, 그게 성인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것은 임금 왕자로 보고, 임금 왕자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해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것이 공자가 이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보았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분들은, 공자가 성인이라고 본 이분들은 전부 다 제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누군가가 이끌어갈 때 그분들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니까. 근데 그 성인들은 원래는 다 임금들이었어요. 공자 이전에. 공자가 생각하는 성인들은 다 임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 성인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요것은 개인적 능력이죠. 이건 개인적인 능력이고, 요것은 정치적 권력이잖아요. 요 능력하고 권력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임금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지혜로움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겠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왕으로서의 권력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가 있는, 이제 거기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겠죠. 근데 공자 이전에 뛰어난 개인적 능력을 가졌던 분들은 다 제왕이거나 제왕에 준하는 위치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성인은 항상 왕들이었습니다. 왕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맹자가 도통을 이야기를 할 때는 공자가 말했던 요수, 누탁, 문무, 주공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공자라는 분이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공자는 아주 특별한 유형의 첫 번째 성인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제왕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공자는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노나라라는 제후국의 대부였습니다. 그런데 공자에 대한 맹자의 이해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맹자는 공자를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조건이 공자한테서는 제왕이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성인의 절대 조건이었어요. 제왕이. 그런데 그 공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공자가 맹자한테 주는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공자가 제왕이 아닌 성인이었다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맹자는 성인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제왕일 수도 있고 이분들처럼 제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왕이고 아니고는 일종의 옵션이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왕의 모습으로 성인이 나오실 수도 있고 제왕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분이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느냐를 말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분이 제왕의 자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공자라는 분은 성인이 아니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맹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공자라는 분은 기존에 없었던 유형의 성인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신한 생각이냐고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제왕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했던 그 성인을 공자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맹자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요순으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즉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성인을 더 이상 신화 속에 신격화된 인물로서가 아니라 보통의 인간들과 동류라는 인식 위에서 본성이라는 차원으로 수렴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성선설에 기반해서 그 인식 위에서 성인을 바라봤다는 점은 맹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맹자 이후에 유학자들이 모두가 다 성인이, 우리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우리 모두는 그 자신의 본래적인 그 인격적으로 완성된 그 본성으로 회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책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의 경목요결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퇴계 선생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여된, 인간에게만 부여된 그 인의예지라는 본성을 다시 회복을 해서 성인이 되는, 성인이 꼭 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뜻을 세우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자세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라는 분이 공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공자를 보면서 새로운 성인관,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학문관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점. 그 이후에 동양의 유학자들이, 특히 유학자들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분명한 그
목표와 이유와 내용을 제시해 준 그런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공이 맹자에게 있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 이제 맹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맹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